네. 이번 주가 4주차고요. 벌써 이제 마지막 이제 5주차가 다음 주입니다. 생각보다 그 두꺼운 책 두 권을 시도하는 거에서 저도 좀 걱정이 좀 됐었는데 그래도 수월하게 이제 진행이 잘 마무리될 것 같고요. 마지막 5주차 같은 경우는 진보와 빈고 마지막 부분은 좀 인문학 인류학 책을 읽는 느낌이 좀 나실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더라도 독서하실 때 진바빙고 마지막 부분은 꼭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인문학적으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양은 조금 있는데 책의 밀도는 초반, 중반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독서하시기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발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진보합의권 6권과 7권, 도덕경제학은 6장입니다. 근데 참 저도 도덕경제학을 요번에 세미나 시작 전에 한 세 번을 좀 읽었어요. 그래도 내용 파악이 좀 잘 돼야 되니까. 읽으면서 느꼈지만, 아, 도덕경제학의 논리가 진보와 빈곤의 핵심 논리랑 되게 다르지 않다. 이런 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교차 책 읽기 기획을 하게 됐고, 진행하면서 더욱이 이제 논리 전개 구조가 상당히 유사성이 크다. 그래서 상호 보완되는 측면이 크다라는 것을 다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따라오시고 읽으시면서 저랑 비슷한 느낌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점에서 좀 또 토론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들 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진보와 빈곤, 헨리 조지가 그간 이제 생산의 3요소에서 지대 부분이 다른 생산 요소들을 어떻게 제약하는지, 그 다음에 동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기술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지대 부분이 어떻게 더 커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증명했고, 이 부분 6권, 7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돈업경제학 부분은 이제 생태계 같은 경우는 버리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뭐 거름이 되고 열매가 돼서 다시 떨어지면 씨앗이 되고 그래서 생태계에서는 순환하는 경제인데 오늘날의 경제 시스템은 이제 선형 경제다. 그래서 이 순환되지 않는다. 그 순환하는 생태계를 모방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이 150년 전이긴 하지만 미국 사회가 산업혁명이고 서구 문명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이슈들을 선도해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헨리 조지 당대에도 노동조합, 협동조합, 복지, 교육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헨리 조지는 그런데 요것들이 가짜 해결책들이다.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는 없다. 요 지점에서는 이제 돈업경제학과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겠죠. 헨리 조지가 이런 뉘앙스로 말한 이유는 근본적인 지대 독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은 논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돈업경제학에서는 좀 다른 뉘앙스로 말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필요하고 병렬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대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 얘기도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말한다기보다는 커먼즈적인 노력, 다양한 거버넌스적인 층위에서 CLT라든지 커먼즈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대 경제학이 되게 복잡계 경제학이고 다양한 이슈가 있어서 어, 당연히 저도 레이워스의 이런 주장들이 좀 더 충분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헨리 조지의 이런 생각은
생산을 제약하는 지대독점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노동조합에서 임금 인상을 투쟁한다 한들 자본과 노동의 투쟁이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파이를 크게 하기 어려운 구조가 계속된다. 이걸 말한 거고요. 협동조합 이익 공유제도도 결국에 맞습니다. 토지의 지배가 동태적으로나 정태적으로 지주에게 쓸려가는 구조에서는 부분적인 이익공유 제도가 근본적인 노동자의 삶의 개선에는 구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역시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세금을 다양한 곳을 걷어서 복지를 확대한다 한들 지대 수탈 구조가 이제 교정되지 않은 경우는 지대 추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 복지국가 논쟁에서 헨리 조지의 아이디어하고 복지 이제 이게 뭐 같은 생각이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고요. 좀 다르다. 여기 들어오신 분이 있었는데 또 제가 놓쳤네요. 요거는 토론 시간에 좀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복지 국가주의자들하고 조지스트하고 시각이 좀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서. 근데 다만 예를 들어서 좀 타협하는 것도 있고요. 복지국가도 핵심이 재원 문제인데 재원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역시 지대 독점 부분에서의 토지 가치 부분을 재원으로 삼는 것이 가장 우수하다. 이런 식으로 타협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교육 이런 것이 확대된다 한들 지대 구조화에서 임금 상한이 제약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구조는 역시나 지대가 독점되는 구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워스와의 차이를 보자면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레이워스는 분배를 설계할 때 지대뿐만 아니라 금융 쪽이랑 그다음에 기업 생산 영역 다 병렬적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헨리 조지는 지대 독점 부분이 근간을 이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대 독점 부분을 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쪽에 분배를 설계한다 한들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사실 되게 헨리 조지 이론 아주 단순합니다. 토지가 상승한 가치 부분은 사회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사회의 것으로 환원해야 된다. 세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랜드 밸류 텍스라고 토지 가치세죠. 그 레이워스드 군도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희년 함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레이워스 이제 6장에 재생은 재생하라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정부는 가장 공정하고 꼭 세금을 이제 과세해야 될 곳에 하지 않고 가장 쉽게 거둘 수 있는 것에서 과세를 해왔다. 그러면서 이제 네덜란드 예를 듭니다. 그 진보와 빈곤을 읽은 것 같아요. 확실히 레이버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네덜란드의 요 세금은 워낙 유명한 사례이기도 하지만 진보와 빈곤에서도 언급을 하거든요. 예전에 그 네덜란드에서 세금을 과세할 때 창문 개수로 과세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낸 집에다 창문을 내면 거기다 이제 그 창문의 개수를 가지고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이제 네덜란드 사람은 세금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뿐만 아니라 다 그렇죠. 그래서 창문을 이제 건축을 설계할 때 창문을 안 내기 시작한 거예요, 점차.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햇빛 일조량이 좀 줄어들면서 당대에 우울증 환자가 더 이제 증가했다. 이런 이제 실증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항이 쉽고 저항이 많은 그다음에 꼭 세금을 매겨야 되는 지대 부분이나 토지의 부분은 상위 1% 10%가 상당 부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저항이 크죠.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피하고 쉽게 거둘 수 있는데 걷다 보니까
전반적인 과세 체계가 불공정하게 된다. 이 부분을 레이원스도 지적하고 있고 헨리 조지는 특히 지대 독점 구조에서의 과세 문제를 핵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동하는 것은 전체 경제 시스템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의사자본 말고 정말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자본, 그다음에 소비 이런 데다 무겁게 과세를 하게 되면 생산, 소비, 순환 경제가 억제가 되죠. 근데 토지라는 것은 사회가 만든 가치인데 여기다 보유세를 가볍게 해야 할 경우에 이제 투기가 장려가 되죠, 오히려. 생산은 위축되고 지대는 독점되고는 이런 구조가 지난날 우리 농지개혁 이후 우리 한국 사회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를 거꾸로 해야 되는데 토지 보유에 무겁게 과세를 해서 투기가 억제되고 노동, 자본, 소비세를 최소화시켜서 생산이 촉진돼야 된다. 생산이 활성화되고 지대가 공유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면서도 이제 좀 이제 산업 불황이 주기적으로 오지 않은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전 경제학자들,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학 이전을 고전학파 경제학이라 그러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이랑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지대 부분의 독점을 문제의식을 크게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를 우리가 뭐 시장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담 스미스도. 지대는 많은 경우 그 소유자가 관심이나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고도 향유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그래서 지대는 그 위에 부과한 특수한 조세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아담 스미스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날 토지 보유세를 올리면 좌파 빨갱이 취급을 받는 거는 시장주의자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 지금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 그래, 존 스튜어트 밀이나 리카르도가 다 빨갱이라는 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늘 말도 안 되는 것이 그 사회에 통용되고 마녀 사냥이 진행됐던 게 역사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극복하는가가 또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치세가 제대로 과세가 되면 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아까 초반부터 생산의 3요소 가운데 지대가 정태적으로 동태적으로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다른 부분 자본의 수익과 노동의 수익이 제약되는 부분이 커지는데 지대가 환수되니까 당연히 임금 부분이 상승하게 되고요. 생산이 활성화됩니다. 그다음에 경기가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지대가 가치가 커질수록 사회 환수가 되기 때문에 공공재원이 되게 많아지죠. 그다음에 이제 노동할 의욕이 커지고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투기가 억제되겠죠. 사실 돈이 돼야지 투기를 하는 건데 지금 머니 무브가 벌어져가지고 오늘날 여러분 주식 하시나요?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돈이 되는 곳에 사람들이 더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토지 부분에서 투기 억제가 될 경우에 당연히 더 이제 돈이 안 몰리기 때문에 지가가 안정되고 주거비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선순환이 되겠죠. 헬리주지가 이걸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봤다면 도덕적으로 정말 정의로운가.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구약 신학, 구약 신학하고도 많이 연결이 됩니다. 예언자 이제 그 메타포하고도 연결이 돼서 신약 함께는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좀 정의적 측면에서 보자면 토지는 인간이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 신학적뿐만 아니라 경제 철학적으로 보면 어, 노직이라고 있습니다. 노직. 그 우리가 사유재산이라고 인정하는 철학적 근거가 뭐냐? 로크라든지 노직이라든지 이제, 이제 경제 철학자들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 또 얘기하다 보면 신청하신 분 수락을 못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냥 일반 시민들이 토지를 빼앗는다, 보유세 뭐 강화 시도하면 그래서 빨갱이라고 하지만 노직이라든지 로크라든지 이런 법 철학자들과 경제 철학자들은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에서 지대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인간의 노동의 노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대 부분은 인간의 노동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쟁의 여지는 있는데 상당수 많은 이제 경제 철학자들은 이것을 토지, 자연물은 인간의 것으로 사유재산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정한 시장주의자들은 토지 부분은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너무 직관적으로 당연한 것이죠. 토지는 지구 자체는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유재산의 이제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다음에 토지 가치를 만든 것은 역시 또 사회가 만든 것이죠. 집가를 높이는 거는 인구가 증가하고 인프라가 투자돼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설계됐을 때 서울이라는 수도권이라는 이런 집가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토지를, 사회가 만든 주어진 토지를 어느 일부 계층과 일부 소유자가 독점을 하게 되면 타인의 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회재산을 경제 철학적으로 가장 이제 역점을 둬야 되는 게 나의 재산권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토지 부분에 독점을 하고 사유재산으로 가게 될 경우에 남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거예요. 어떤 권리냐면 이 자연을 동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권인데 이 자연권을 사유재산 토지를 하게 되면 소수가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들지 않은 땅과 토지를 소유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것은 내가 만들지 않은 공기하고 물을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거랑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따지면 헨리 조지의 연설문 가운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도적질 하지 말라. 이 연설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헨리 조지는 토지를 독점하는 것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빼앗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여기 뭐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십계명 가운데 도적질하지 말라가 사실은 레위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것으로 명시한 토지를 누군가가 독점했을 때 이건 도적질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봤고, 그래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확장하는 지게표를 옮기는 행위가 바로 도적질로 예언자들은 해석을 했고, 헨리 조지는 현대경제학에서도 지대 부분을 사유해서 지대 가치를 독점하는 것을 도적질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근본적으로 예언자적 신학이 우리나라 현대경제학에서도 어떻게 되게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제 신학적으로도 더 연구가 돼야 되고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부분이 좀 조명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는 근본적으로 어떤 한 존재를 노예화 만드는 것이 직접적인 노예제보다 더 근본적인 게 토지 사유제다. 토지 사유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극한값은 결국 인간 존엄 말살과 노예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독점되면 정말 남루한 육체 노동으로밖에 살 수 없는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그 육체 노동으로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주거비 압박으로 인해서 최저의 생계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그게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죠. 수도권에서 일자리는 얻어야 돼서 갔는데 3분의 1 이상의 소득을 주거비에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것이죠. 지대가 상승하면 임금이 당연히 생전 최저선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대의 독점 구조를
빠뜨려 놓고 이게 참 지대 독점 얘기를 하면 직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농경 사회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 이제 상가 젠트리피케이션뿐만 아니라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이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주거비 압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은 수도권의 시민들이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고 출퇴근의 고통을 감안하면서도 이제 사는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밀려나가는 것이죠. 경제는 성장하지만 지주층은 강력하게 부유되지만 노동자의 상대적 빈곤은 심화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지대 독점 구조를 전제한 상태에서는 사실은 쉽게 이제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얘기인 거예요. 헨리 조지의 논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자영업자들 입장도 이해는 되는 거죠. 임대료는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높여줘야 되고 영업이익은 안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상가주나 건물주나 인테리어 업자들만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노예제도는 없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토지사유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주장한 겁니다. 지대는 과거에 대한 도둑질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 대한 도둑질이며 미래의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린이들의 타고난 권리는 빼앗간 사악한 절도다. 절도 같은 경우는 현재 남의 것을 그냥 빼앗는 수준인데 지대 부분은 원래부터 우리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가 과거에서부터 도둑질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도 지대 가치를 귀속 지대던 현재 지대던 차취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이며 앞으로 태어날 어린이들도 이 땅에 태어날 권리가 있는데 이미 지대가 다 누리고 있으니까 미래 권리까지도 빼앗는 그러니까 절도 중에서도 아주 사악한 절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 교회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강조하지만 이런 사악한 절도 행위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제 말을 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희년함께가 역할이 크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부동산 수익을 누린 지대 가치를 누리신 분들이 대부분 또 이제 헌금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많고 당회에 그래서 이런 도둑질에 대해서 신년의 신학으로 얘기하면 엄청 강조가 돼야 되는데 강단에서 이런 것이 강조가 안 되고 오히려 부동산 지대 가치 상승으로 인해 헌금을 해서 건축을 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현대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도덕적으로 원래부터 토지의 주인은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아니 이거 내가 옛날에 샀는데 그 보상해달라 이런 주장들이 사실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토지 사유화 자체가 역사적으로 아주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토지를 사유한 역사를 들여다보면 정복을 하거나 강탈을 하거나 예를 들면 은콜로저 때 이런 이제 유럽에서 보면 빼앗은 것을 사고 판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훔칠 물건을 팔아도 이거 내가 샀던 거니까 이거 내 거는 내놔라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 토지는 원래 우리 모두의 것이었으니까. 그다음에 지금까지 지대 가치를 충분히 누렸는데 뭘 더 바라냐. 원리적으로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저는 희년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기독교인이니까 불편하진 않으실 것 같아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희년 신학을 전제하면 토지를 내가 가지고 이익을 보는 것이 타인의 것을 강탈한 사악한 절도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논리적으로 딱 파고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신현 신학이 전제된 예전에 고대 이제 그 성직자들 암브로시우스 이런 말들이 신현을 전제한 얘기들입니다. 읽어보시면 내 것을 너의 것을 가난한 이에게 주라는 게 아니다. 그냥 가난한 이의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네 것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을 네가 독점한 것을 그 땅이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지. 땅은 모든 사람의 것이고,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뜻은 땅은 모두의 것이죠. 이거 사실 어, 성서의 내러티브가 희년을 다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 노예들이 원래는 이집트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자신의 땅의 권리가 있었는데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다 보니까 피라미드 체제의 이집트 바로와 귀족층들이 그 땅의 권리를 독점한 체제에서 가장 고통받는 히브리 민중은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 민중이고 그 노예들을 출애굽시켜서 새로운 땅에서는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그 땅의 원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이제 구현되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에서 모두가 땅의 이익을 공유하는 희년 시스템으로 살아서 또 하나의 이집트를 만들지 말라. 이런 희년 신학의 전통과 내러티브로 보면 지금 헨리 조지의 주장이 신학적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러티브, 희년적 내러티브로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토지법이, 하나님의 희년적 시각이 어, 없었던 역사적 패턴들이 보이게 되죠. 고대 로마도 공화정이 토지 독점이 심화됐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농민들이 열심히 자기 땅에서 자기 땅의 가치를 누리다가 그 노동자, 그 자유농민들이 강력한 로마 군대가 됐죠. 그래서 로마 초기에 강력해졌는데 점점 토지 독점이 심화되고 라티푼티움이 발생하고 자유농이 몰락하고 귀족 토지 귀족들이 독점을 하게 되면서 제국의 건강성이 붕괴되고 이것을 개혁하려고 했던 그라쿠스 형제가 암살되죠. 그래서 로마 쇠퇴의 근본 원인도 로마 공화정 중후반에 심화된 라티푼티움이었다라고 헨리 조진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 영국의 인클로저도 원래는 이제 양을 치는 일원들이 공유지였는데 이것이 영주 내지는 귀족들이 사유화하면서 그 농노로서는 그래도 먹을 것을 먹고 살았던 농민들이 자기가 밭을 일구던 토지에서 추방되면서 가난한 도시 임금 노동자가 양산됐고 그러므로 산업혁명은 발전됐지만 이런 토지 독점이 어, 가난한 노예화된 임금 노동의 희생으로 그런 인적 기반으로 강제로 산업 자본주의 기반이 마련됐다. 그래서 얼마나 열악한 노동 환경이었는지 이제 많은 문학 이제 작품에서도 확인되지 않습니까? 두 도시 이야기라든지 산업혁명 가운데 얼마나 많은 노동 착취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의 배경에도 토지 독점과 추방이 있었다. 그 아일랜드 기근은 제가 상대적으로 잘 몰랐었는데 진보와 빈곤이 아무래도 이제 영국과 미국 기반에서 나온 책이다 보니까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대기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통의 패턴은 문명이 발전할수록 토지 가치 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 가치를 일부 계층이 독점하면서 다수가 생존 최저선으로 압박을 받고 문명이 붕괴되는 그런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미커너라고요. 메가더 경제 메가더 장군의 경제 보좌관이었는데 어느 나라도 토지 개혁을 피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피해 혁명이나 과세 중 어느 경로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일 뿐이다. 이때 당시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제임스 미케너 같은 경제 보좌관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대만과 일본과 한국에서는 미군정 영향으로 토지 개혁, 농지 개혁이 실시가 됐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모든 사람의 땅 자유의 평등, 광대한 서부 개척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초반에 진보합의권 초반에 여러분 기억하시면 지대가 생성되는 원리가 뭐냐면 한계지가 있고요. 1등급 토지가 있습니다. 1등급 생산이 많이 되는 한계지가 이제 있을수록 지대 가치가 커지는데 미국을 보세요.
미국 땅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한계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주가 생겨? 그 옆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옆으로 가서 개척을 가는 거죠. 그렇게 개척을 하다가 대륙간 철도가 이어지고 서부 끝에 캘리포니아까지 바다 끝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한계지가 유럽 같지 좁지 않고 한계지가 넓으니까 지대 독점의 폐해가 직관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부 대륙간 철도가 이어지고 미국 사이도 엄청 커지는데 다 발전을 하니까 지대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땅이 좁다 보니까 지대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찍 눈을 떴습니다. 우리 강남의 복부인들이 일찍 눈을 떠서 우리나라는 주식보다는 강남 아파트다. 이게 이제 너무 기초 사실이 돼서 엄청난 토지 독점 구조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된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변혁이 가능할지 이게 쉽지 않은데 이거를 변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도권의 과밀화로 발생하는 지대 독점 구조를 내버려 두고 5극 3, 뭐 5극 3특인가요? 이런 지방 거점을 마련한 지방 분권은 근본적으로 사실 치유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수도권에 돈이 몰려있는 시스템은 그대로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치혁명 내지는 시민혁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출애굽과 같은 상황이 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작게나마 시작해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정말 뭐 머리를 짜내서 희년 커먼즈라는 것도 구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헨리 조지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야, 헨리 조지의 토지 다닐세는 너무 극단적 주장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토지 보유세 하나를 가지고 전체 다른 세금을 제외한 토지세만으로 모든 재정이 충당한다고? 그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대가 상승한 만큼의 충분한 과세를 한 적이 있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미국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지금 5배 이상, 뭐, 많은 경우는 10배까지 토지보유세를 내고 있거든요. 미국인데, 빨갱이 국가가 아닌데. 그래서 미국은 정말 많이 낸다. 하지만 헨리 조지의 정의에 입각해 보면 지대 가치가 나는 만큼 충분한 과세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서프란 모기지 사태라든지 물론 신용이 확대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대 가치가 여전히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독점하기 위한 부동산 투기가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스티글리츠가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그거는 정보 비대칭 이제 부분에서 미시 부분에서 노벨 경제상을 탔는데 1977년, 79년에 논문을 쓴 게 제가 말씀드렸던 헨리 조지 띠오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를 정말 말 그대로 토지가치 부분에 과세를 정말 집중했을 때 그 도시가 발전하면서 생성하는 모든 공공재원을 충분히 마련한다는 수식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물론 전제는 도시가 되게 효율적으로 잘 충분히 설계되고 성장할 때 거기서 나온 토지가치 상승분은 그 도시의 공공재원을 충분히 커버하는 정도가 나온다라고 수식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헨리 조지가 주장했듯이 지대 부분의 독점 구조로 인해서 생산에 제약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뭐 쐐기가 박혀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헨리 조지는. 그 부분이 제거되면 당연히 토지 가치 부분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생산 제약도 풀리면서 더 많은 부가 창출되고 그 창출된 가치인 지대 가치가 다시 환수되기 때문에 공공재원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대가치세는 어, 토지 부분이 공급이 단일하기 때문에
더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바뀐다 해도 사중 손실이 없습니다.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잘 아는데요. 왜곡이 발생하지 않아서 걷는 만큼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먼은 잘 아시다시피 신고전학파, 시카고 학파의 거두인데 이 사람은 모든 세금을 없애라.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시키면 좋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인데도 세금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세금을 걷어야 된다면 토지보유세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스티글리츠의 아까 이론은 토지가치세가 충분히 거친다는 전제 하에서의 단일세로도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생각보다 수식을 만들었더니 헬리주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가 주장했어요. 그리고 공공이 만드는 가치를 다시 공공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가 실현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티글리츠라는 학자는 사실 노벨 경제학상을 탔고 오늘날 미국의 진보 경제학자 중에 거의 1급 클래스의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지대 부분을 더 확장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헨리 조지가 말한 토지의 정의라는 것이 광의의 토지, 인간이 만들지 않은 모든 지대 가치, 여기다 다 세금을 때리자는 겁니다. 오늘날 지대 가치세, 뭐 토지 가치세 얘기할 때 그냥 땅을 가리키는데 그것 말고 여기서 말하는 석유, 가스, 광물, 석탄, 천연자원, 이 모든 것에 지대가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지대, 그러니까 헬레조지 정의로 보자면, 광의의 토지에 모든 높은 세금을 매기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지대 가치를 다 세금을 과세하게 되면 불평등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경제와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지대 추구 행위, 지주들의 독점 구조를 타파시킨다. 경제가 더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 헨리 조지 하면 주류 경제학이랑 되게 멀어져 있다고 많이 보시는데 1급 노벨상을 탄 경제학자들 가운데 헨리 조지의 주장을 반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사실 스티글리츠는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헨리 조지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다음에 돈업 경제학입니다. 시간을 보면서 그래. 예, 돈업 경제학은 재생 재생 경제. 그다음에 이 재생 경제의 모티브는 바로 자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순환됩니다. 우리 생태계라는 것이 어느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동물의 사체도 다 거름이 되고 그 거름이 돼 생명이 거름이 돼서 다시 자라나고 이 순환되지 않습니까? 모든 생태 시스템이. 근데 기후위기라는 거는 이 순환 시스템이 고장이 났죠. 고장이 나서 온도가 오르고 거기서 기후가 엄청나게 불안해지는 것인데 오늘날 이런 순환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경제에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발하고 경제가 GDP가 오르면 그만으로 본 되게 단순한 시각의 경제 시스템을 버리고 어, 외부 효과로 전혀 계산하지 않았던 전체 생체 시스템이 순환되는 경제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하자. 그 바이오 미미크리라는 것이 그런 점에서 순환하는 생태 시스템을 모방하자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헨리 조지 생각하고도 많이 연결이 됩니다. 토지를 투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토지가 과잉 확장 내지는 난개발, 환경 파괴를 유발하는 주범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토지를 보유하는데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토지 가치세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든지 토지를 먼저 선점해서 빨리 개발하려는 욕구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난개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이 분명히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죠. 그래서 토지가치세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생태를 보존하는 것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조시스트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성장을 하게 되면 오염이 저절로 줄어든다. 부유해지면 환경을 사람들이, 시민들이 원하게 되죠. 성장이 환경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단위 국가의 데이터를 보면 요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단위 국가의 시스템, GDP 성장 단계에 따라서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생활 환경이 개선되길 원하기 때문에 점점 성장해지면 환경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국가를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 제가 2005년에 필리핀을 갔는데 마닐라 시티에 있었는데요. 한 10분 거리를 마닐라 시티에서 걸어가면 정말 복이 좀 컬컬합니다. 그러니까 매연들이 너무나 많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단위 국가를 봤을 때 그런 거고, 실제 지구 자체를 보라는 거예요. 탄소 배출이 줄지 않았죠. 경, 조금 오염물질이 많이 나는 것을 저개발 국가에 전이했지, 전체적인 탄소 배출은 더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단위 국가에서의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연비 좋은 차가 많아지고 그래서 거리가 좀 깨끗해지고 그런 건 있지만 에너지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소비, 더 많은 이제 그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 1위 국가가 이제 미국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단위 1인당 탄소 배출 한 7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탄소 배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쿠즈네츠 곡선은 단위 국가만 봤을 때 그렇게 사실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지구 자체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경제는 이런 것이죠. 자원을 열심히 돈이 되니까 개발을 하는데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폐기물이 발생하고 그 폐기물은 자연과 달리 거름이 되지 않습니다. 이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될지가 모릅니다. 지구를 파괴하고요. 그래서 자연 시스템과 같은 이런 순환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보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가. 그것은 주류경제학이 지구 안에 있는 내장된 경제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성장과 GDP만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후위기를 발생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생되는 선순환 경제를 설계해야 되지. 이게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세계관 자체를 폐기시키고 새로운 경제학을, 새로운 GDP를,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폐기물도 처음부터 다시 쓸 수 있고 재생할 수 있게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 구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TV도나 세탁기를 구독하는 경우가 요즘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우리 서비스료만 내고 뭐 다 썼을 때 이제 회사가 다 수거해 가서 재생하니까 이게 좀 더 재생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아이디어도 제시합니다. 그 재생 가능한 에너지, 뭐 핵이나 이런 것보다는 태양, 바람, 물 같은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거 다 직관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미미크리라는 게 결국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고 했지만 가장 발전된 거는 자연이라는 것이에요. 38억 년 동안 진화하면서 만들어낸 이 R&D의 보고인 자연을 벤치마킹 하자. 그래서 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기술이 높은 것은 자연처럼 선순환 가능한 것들이 바로 기술이 높은 것이다. 네. 그래서 헨리 조지와 레이워스의 주장들을 조금 교차해서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조지는 지대 독점 구조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말 없이 복지나 협동조합이나 교육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뿌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근본을 내버려 두고 가짜 해결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성장을 하게 되면 환경도 저절로 해결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맞지 않다. 낙수 효과도 맞지 않지만 이제 낙수 효과는 이제 성장하게 되면 분배 문제도 해결된다고 보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환경 역시 환경을 실제로 성장 과정에서 재생을 설계하지 않으면 환경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악화가. 그 다음에 지대를 사이가 공유하는 것, 토지가치세를 해결책으로 받고 레이워스는 어떻게든지 생산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재생을 설계해야 된다. 처음부터 외부 효과로 인식된 자연 부분에 외부 효과가 우리 전체 지구의 비용으로 환산해서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 생체 시스템, 선순환 시스템을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지 사유제가 너무 완악한 제도다.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은 독점을 불가능하게 확실한 비용을 지불하게 해야 되고 경제라는 것은 지구 안에 내장된 것이다. 레이워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헨리 조지의 사상하고 연결이 저는 많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경제를 왜 지구 안에 내장된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을까, 주류 경제학이. 왜냐하면 지구 안의 자연을 쓰는 것을 외부 효과로 처리돼서 비용 처리를 안 했습니다. 비용 처리를 안 했으니까 선진국이나 일부 발달한 기업들이 선형적으로 이익만 내면 되니까 그것의 폐기물과 환경이 이제 비용 처리하는 것을 지구 전체가 지금 비용 처리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광해 토지인 자연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경제를 지구 안에 내장되는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성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 토지가 독점되는 것은 문명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됐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자연은 인류가 탄생되기 전에 계속 선순환 시스템을 완성해 왔는데 인류라는 존재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난 지금 자연을 선형 경제로 인해서 이제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이렇게 오늘은 좀 저 포함해서 5분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5명 또는 개인이 인식하기에 너무 큰 과제를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지대 독점 구조라는 것이 로마에서나 조선 사회에서나 한국 전쟁 이후에서나 모든 사회에서 피를 불러내는 사실 일이었고 그만큼 기득권의 저항이 엄청난 것이고요. 헨리 조지도 그래서 이게 쉽게 해결될 거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기후 위기는 지대 독점보다 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단위 국가의 문제를 넘어서는 엄청난 문제고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는 학자들의 책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우리 또 시민 경제학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참 저는 엄청난 분들이라고 보는데 근데 헨리 조지는 이게 근본적으로 시민이 각성해서 될,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를 정치인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정치 경제학을 대학 교수들에게만 맡겨둘 수가 없다.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동할 수 있는 것은 국민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가 정말 근데 지구상의 어떤 나라에 비해서 제가 조금 좀 소설을 쓰자면 우리나라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어렴풋이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의 내란 쿠데타를 막는다는 게 이게 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각성돼 있지 않으면 이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냥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윤석열을 막은 시민들이 각성해서 경제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말 각성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요. 근데 이런 것은 사실은 출애굽과 같은 엄청난 사실 혁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저희는 좀 예언자적인 그런 메타포 내지는 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시민경제학자를 정체성을 가지려면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책을 여러분 늦은 시간에 이렇게 피곤하신데 보시는 거고, 끊임없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석한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시고, 가족들하고 얘기하시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문설주에 이마에 붙여놓고 계속 이제 얘기하고 손바닥에도 새기라 그러고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 끊임없이 실험을 해야 됩니다. 실천해 봐야 됩니다. 같이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년은행도 해보고, 희년 커먼즈도 구상해보고, 토지가치세 끊임없이 외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게 너무 힘들면 안 되고, 사실 예언자들이 다 그랬거든요. 예레미야부터 해서 이사야, 호세야, 뭐, 아모스, 모든 예언자들이 외롭게 죽습니다. 외치다가. 그 일군의 공동체에서만 지지받고. 그래서 이게 외롭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는 이루신다고 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는 좀 이따 토론 때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지의 처방, 레이워스의 재생, 설계가 함께 실현된 세상에서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나의 월급 통지서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나의 이웃 관계, 그 다음에 우리의 가족의 생활 수준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런 걸 좀 상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글리츠가 수학적으로 증명했는데도 토지 가치세가 이렇게 합리적인데 왜 실현이 안 될까? 그래서 맥컬리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기득권 세력의 야욕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그들은 중력의 법칙도 초월한다. 너무 당연한 중력의 법칙도 기득권에 이제 문제가 되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분석이 정말 맞는가? 그것을 좀 우리 스스로 규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책을 읽는다는 거는 제가 말한 게 정답이 아니고 헨리 조지가 말한 게 정답이 아니고 레이워스가 말한 게 정답이 아니죠. 우리의 맥락과 우리 삶의 맥락에서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도움을 주는 길동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언어로, 나의 세계관으로, 나의 맥락에서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가족들하고 직장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시민경제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어,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그 역사적인 어떤 사례들을 좀 단톡방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주목하시는 사례, 그게 환경 문제든 시대 독점 문제든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여러분이 주목하시는 역사적 사건들을 좀 이렇게 단톡방에 이번 주에는 생각나실 때 나눠주셔도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발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화면을 켜시고 좀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적어서 네. 화면 또 켜실 수 있는 분들이 가능 별로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 토론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제 오디오도 켜시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네, 제가, 네네 네, 말씀하시죠. 네, 지금 이제 커먼즈 얘기하시면서 CLT도 지금 또 제가 강진에서 지금 우리 덕영 형제님이 지금 네네. 강진살이 하시는 것도 이제 읽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뭐야, 그 레이스웨인가요? 이 도넛경 지역을 얘기하면서 저도 6장을 쭉 한번 다는 못 읽었고 쭉 읽었는데 이 재생 경제를 설계하는데 지금 우리가 저 이제 좀 우리가 지금
뭐 5급 3체제인가요? 이제 예, 지금 이제 5극 3특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음, 지금 자꾸 저는 그게 거꾸로 가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왜 그러냐면 자꾸 대도시화, 이거 지금 이 경제 규모를 얘기하면서 지금 뭐 도로 흩어져 있던 것들은 물론 이제 그 지방에는 좀 그렇지만 이 자꾸 인구수를 얘기하면서 자꾸 이게 뭐 경제 규모가 커져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5국 3특 체제로 이렇게 그 가는데 저는 거꾸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그 돈업경제학에서 말하는 거 같으면 재생 사이클이라든가 재생 경제를 이제 스타디 하려면 차라리 그 대형 그 이런 큰 경제 체제로 가는 것보다는 좀그 이 나눠지는 경제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 제가 이제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저 우리가 충격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이제 하다가 뭐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죽었다는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의료 체계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지금 지방에 가서 저는 살고 싶어도 지금 이게 그 지방 가면 뭐, 그 의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단위를 작게 하면서 그 강진군이면 강진군, 저희 파주 같은 파주 여기에 일단은 그 이 안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15분 거리가 아니라 프랑스의 15분 거리 뭐 이걸 아니라 지금 현재 그 250 몇 개 그 지자체들이 이제 나눠져 있으면 차라리 그 바운다리에서 이걸 뭐 묶어서 무슨 뭐 저기 뭐 5급 체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일자리, 아까 주거, 그다음에 의료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커먼지와 그러니까 지자체 그 자체가 단위가 돼가지고 이걸 커먼즈화 될 수 있도록 경제를 설계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전체 중앙정부나 이런 쪽에서 그 뭐 생산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큰 그 단위로 얘기하면서 각 지역마다 지자체 자체 내에 그 범위 안에서 다 갖춰야,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 그다음에 또 뭐 이 저 집 문제, 또 직장 잡 문제, 그다음에 또 이 저 의료 뭐 이런 문제들이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일본의 사례를 봤는데 일본에 보니까 그 일본에서 그 낙후되어 가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지방화되어 가지고 인구 소멸 지역들이 발버둥 치면서 그 다시 이제 그 인구를 불러들이는 그 안에서 한 걸 보니까 바로 그거더라고요. 네 가지가 다섯 가지를 그 거기서 얘기한 거예요. 그 안에서 저 잡을 얻을 수 있는 경제 체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학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시킨다든지 뭐 일반적인 게 아니라 각 시군마다 특화된 직업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걸 봤는데 그래서 저는 그 좀 이걸 같이 공부하면서 5급 3특 체제로 가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네, 무료인지 몰라도. 예. 네, 너무 좋은, 아무래도 토론 시간에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전반적으로 최정규 선생님이랑 생각이 거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5극 3특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지방 재원을 주기 위한 명분이지, 우리나라에 특별하지 않은 도가 없는 것 같아요. 다 특별자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각 그 시도군에 나눠줄 수 없으니까 큰 돈을 줘서 너희들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걸 유치할 수 있게 한번 해봐라. 이런 이제 생각이지 큰 사실은 비전은 아니라고 봐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수도권 과밀화가 됐다는 거는 지대 독점 구조가 수도권에 과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방 소멸이 될수록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시스템이나 경제 뭐 직군이나 그냥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떤
최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자구책 속에서 경제 그 특구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자체로만으로는 한계점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지대독점 구조에서 수도권으로 다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 지방에 뭐 11조를 준다 한들 그 다음에 지방에 또 예를 들어서 뭐 광주 전남 특구 같은 경우는 광주에 뭐 쏠린다 목포에 쏠린다 그럼 거기에 토호들만 좋아하지 그게 또 군 단위 영역까지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이제 진짜 전면적인 재생을 설계하지 않으면 이것도 사실은 그냥 지주들한테 돈장치로 끝날 이제 공산이 너무 크다고 저도 보죠. 이런 문제들이 너무 크고, 근데 이걸 그러면 저도 그 돌봄 시스템이 요즘에 이제 3월부터 돌봄법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돌봄 시스템이 좀 갖춰줄 수 있는 좋은 방향의 흐름은 좀 제시된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 현실화되려면 단순히 어떤 지방자치정부뿐만 아니라 커먼즈적인 마을 공동체가 살아 있어서 그런 커먼즈 주체들이 나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진짜 주체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인데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큰 비전 속에서 강진이라는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 근데 그래서 이제 생각이 있는 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지대 독점 구조를 좀 탈피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토지가치세가 되게 높아져야 되고 기본소득과 계속 말씀하신 햇빛 발전소 같은 것들이 지역마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화폐라든지 그래서 지역 순환 경제, 지방에 돈이 들어오면 그것이 외부 기업들한테 나가지 않고 지역에 순환돼서 지역에서 그 말씀하신 지역만의 특화된 일자리들이 생겨나는 커먼즈적이고 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생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 정부가 투자해서 그런 데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료 시스템을 거점 의료 시스템을 당연히 갖춰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의사가 돈이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지방 소멸에서는 의료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상상할 때 돈업 경제학이 여러 아이디어를 주는 것 같긴 합니다, 진짜. 헨리 조치는 이게 150년 전 글이기 때문에 중요한 뿌리는 여전히 똑같지만 돈업 경제에서 저도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뭐 햇빛 협동조합 발전소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이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는 지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정치적 주체가 필요하고 실험할 수 있는 진짜 시민 경제학자 군이 필요하고 되게 혁신적인 모델이 나와서 이제 저희가 강진군에 이제 시도를 한다는 거는 이거 구상 단계고요, 아직은. 이게 현실화될지는 모르고 여러 가지를 많이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회도 사실 따지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작은 실험을 했을 때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아까 뭐 최정 교수님 파주에 계시니까 파주에서도 저거 괜찮은데 하고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이 돼야지 혁신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각 지역에서 좀 모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좀 희년함께가 저희도 하고 그런 모델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알려야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돈업경제학의 아이디어는 커먼즈가 이제 엄청난 이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 이해도가 있다면 이재명 정부가 사실 똑똑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국 대통령이 일한다는 거는 물리적 한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은 사실 이 커먼즈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 방점을 사실 찍는다면 한국 사회의 방향성에서 엄청난 또 운동이나 효과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커먼스를 설계하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커먼스를 적극적인 경제 주체로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경험 있죠. 사회 경제 쪽에 사회적 경제에 엄청난 정부 지원이 가긴 했는데 정말 의미 있는 경제 주체나 시민 주체로 생성은 안 되고 정부 돈만 또 먹게 되는, 의존하게 되는 이런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그런 쪽이 좀 커져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이디어를 낸다면 네네. 강진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되시는 분인데
그 이사 가신 집, 이거 이제 집들이, 거기 빈집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뭐, 그,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 음. 뭐, 이제 아까 지대 말씀하셨지만, 그냥, 뭐, 저기, 뭐, 군에서 뭐, 그, 뭐, 빈집이나 이런 것들, 그래도 그 빈집이라도 저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소유주나 토지주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 자체에. 그러면, 아, 네네.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예, 그 일단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빈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빈집들이 예, 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 사이 음, 안팎이고 쓰러져 가는 건 그냥 그 땅값인 거예요. 그냥 땅값 어, 2천만 원 정도. 근데 그것들이 이제 뭐, 어, 그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는데 자녀들은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잘 팔지를 않아요. 소유권이 때문에. 음, 그래서 그냥 흉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아시다시피 일본에도 심각해서 일본은 그러면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빈집세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빈집을 그냥 방치하면 내 소유물이니까 그 나대지가 되는 건데 그 내버려 두면 전체적인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니까 일본에서는 빈집에다 이제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싸게 팔든가 이렇게 하려고. 음, 그래서 강진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지역은 어떤 거냐면 강진군이 이 빈집을 재생해야겠다 작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음, 어떻게 했냐면 강진군이 뭐 5년에서 7년, 7년 정도를 무상 임대를 하는 겁니다. 집주인하고 협의를 음, 해서. 어차피 집주인이 빈집을 인테리어 하거나 그럴 돈이 없어요. 이 빈집 주인들이. 방치된 상태니까 7년 무상으로 임대해주면 내가 새 걸로 만들어줄게. 그러면 7년 후에 좋잖아요. 자산 가치가 커지니까. 그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 빈집 재생 사업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벌어져서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하니까 강진구는 사실 뭐 토지세도 없는 건데 그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만 원 이렇게 거의 무상이죠. 이렇게 유치를 한 겁니다. 근데 음, 이제 제가 살아보니까 이 환경이 꽤 괜찮습니다. 괜찮다 보니까 제가 사는 집도 이제 거의 16대 1인가 그랬어요. 지원자가 많아서 제가 진짜 사무수를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이제 좀 재택도 가능하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좀 이렇게 유동성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이 빈집을 이렇게 재생하면 한 5천에서 7천 정도로 되게 괜찮은 집이 나올 수 있구나. 그 다음에 곳곳에 사실 빈집이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입지가 좋고 정말 이제 임팩트가 있는 재생하려면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강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비전이 있으니까 이 빈집이 나오는 족족 하고 있어요. 강진군이. 매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장기 임대도 하고, 무상 임대로 이제 계약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강진군에서 실험하려고 그러면 사실 강진군하고 도지재생과하고 여러 가지 협약을 체결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근데 강진군 같은 경우는 이런 지자체가 비전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고 옆에 있는 영암이나 뭐 나주나 고흥만 가도 제가 둘러보면 빈집이 방치된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문제라서. 아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가 홍천 가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게 뭐냐면, 음. 그 학교, 이제 보통 그 지방에 보면 빈집들이 많다고 하면 이 폐교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폐교된 건물들도 있고요. 제가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 이 보령 이쪽으로 다니면서 이 폐교에 대한 그걸 이제 문제를 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음, 폐교를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좀 사용해가지고 그 지방의 그 근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폐교를 이용한 이제 시설들을 좀 해가지고 하려고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그 주변에 어차피 이제 조금 이제 요즘에 폐교가 생기고 이제 학교가 넓다 하더라도 우선 선생님들이 차라리 우리 저기 뭐 덕영 이제 우리 센터장님처럼 생각이 있으면 내가 그쪽 학교로 홍천에 그렇게 왔더라고요. 보니까 홍천에 그 마을에 서성면에 아예 학교에 이 선생님들이 몇 분이 아예 그냥 그쪽으로 온 거예요. 가족들 다 데리고 거기 근무하면서 그리고 자동적으로 거기 같이 이제 커먼지 마을을 형성해 가지고
처음에 스타트를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이게 연계해서 오다 보니까 하나의 그 서성면 일대에 저기 하나의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뭐 부동산 뭐 이런 저기 뭐 센터도 만들고 자영업도 하게 되고 이제 생활 터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면 단위로 해가지고 아예 그 마을 리더들을 선발을 해서 차라리 그 리더를 뭐 저 지방 저뭐 수도권에서 전문가를 모셔오든지 해가지고 예산을 좀 시군에서 주고 그 리더가 그 동네에서 어떤 것들을 좀 만들어서 마을 커먼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 빈집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또 주택도 좀 제공해주고 하다 보면 뭐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사람 이렇게 모여서 마을 형성을 하고 실험적으로 강진군이 강진군의 한 면 단위에 그런 거를 좀 커먼지를 만들 수 있는 그 군수랑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스타트로 한 면 단위의 어떤 그런 걸 형성해 보면 그게 성공, 2, 3년 후에 성공하면 옆으로 번질 거 아니에요. 다른 시군에도 번지고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서서히 젊은 사람들도 이제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 그 귀향을 하게 되는. 왜냐면 그 안에서도 잡이 또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보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자꾸 이거 뭐 전체적 정부에서는 큰 단위로만 묶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그 뭐 양자역학적으로 제 미소 아주 작은 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최종교 선생님은 저희 생각이랑 너무 일치해가지고 사실 희년 커먼지가 그 구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토지 가치 문제를 이제 계속 이제 알리는 거, 포럼도 열고 그것과 병행하면서 정말 이 작은 단위에서 상상력을 촉발하는 네, 그런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다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운영위원 가운데 한 분이 빈집만이 아니라 폐교를 좀 활용하자. 네, 그래서 제 그런 아이디어도 주셔가지고 제가 강진구 폐교도 지금 찾고 있어요. 네, 돌아다니고 있고. 왜냐하면 폐교를 리모델링 하게 되면 네, 사실 운동적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가 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지금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어떤 저희 희년은행도 있고 우리 회원들의 열이 있는 분이 많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되게 작은 거잖아요. 생각할 수, 뭐 시도를 한다고 해도. 근데 요걸 작게 시작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하고 협력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와서 그래. 보니까. 왜 그러냐면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강진군에는 이 토지가 많거든요. 토지도 많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빈집 은행도 있어요, 지금. 여기 좀 아, 생각이 있어서. 빈집을 지금 많이 매입을 해놨기 때문에. 음, 그런데 사실 이거를 군에서 다 관리한다? 그러면 너무 사실은 그죠.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위탁 주체가 필요하고. 그러면 커먼즈적 비전을 제시하면 강진군은 사실 좋아하죠.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걸 실험을 하게 되면 음, 우리가 다양한 실험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시대고 제가 예상컨대 사실 벤처 또는 창업이 더 활발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온라인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거를 그렇죠. 쿠팡이 다 독점했던 건데 그러면 정말 자기가 정말 창의적인 어떤 그 컨텐츠가 있으면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창업을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 인재들이 전 되게 많다고 보고 제가 강진에서 한 8개월 살아보니까 정말 훌륭한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음, 성수동에서 내려오고 막 정말 혁신적인 청년들이 여기서 창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또 코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강진 커먼즈랑 전체 비전에서 다 지금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그 생각은 못 했는데 양자역학적으로 이게 음, 되게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네, 말씀하시죠. 네, 예,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동체? 뭐, 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 네. 강진궁의 내에서 혹시 그 한국 헤비타트에서 음. 그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위한 선교관을 짓고 있는데 아시죠? 예, 그런 네, 운동을 얘기만 들었습니다. 네, 네. 예, 예. 그런 식으로 강진군에도 혹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취재하러 다니면서 알게 된 어떤 전도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음, 폐교를 활용해서 선교관을 지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요즘에 음, 지금 방금 전에 언급하셨던 그런 네네. 상황들을 그분도 파악하고 계시고 이제 음, 그런 걸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비전을 밝히시더라고요. 네네. 혹시 강진구 쪽에서는 이제 우리 다 크리스천이잖아요. 크리스천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런 어떤 계획 이런 것도 혹시 포함될 수 있을지 예, 모르겠네요. 그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희년 함께 역량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희가 누구랑 같이 하냐면, 모라비안 앵코라고 그 컨설팅 회사인데, 이 컨설팅 회사가 주요 멤버들이 희년 함께 회원들이에요. 그래서 음, 이 비전을 공유한 친구들이고, 근데 이 친구들의 장점은 지방정부랑 지역재생 사업을 많이 해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어, 지방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고, 지방에서 어떻게 특화시켜서 거점을 마련해서 이게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구체적인 영역에서 이제 뭐 건축사나 인테리어나 업자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분들이랑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서 말씀하신 김정수 기자님 말씀하신 그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사실 갈 데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 희년 커먼즈가 성장 단계에 따라서 교회와 협력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음, 선교사분들이 이 사실 그런 분들이 지역에 와서 생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돌봄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이 돌봄이 또 돌봄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또 섬겨야 될 영역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교사 분들 가운데 뭐 사회복지사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면 또 충분히 또 그거는 준비해서 하실 수도 있고 되게 그분들이 그냥 은퇴해서 여기서 그냥 사는 공간 마련뿐만 아니라 되게 돌봄의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모라비안 앵코 미팅에서 야 이거 너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이제 나중에 이제 꼭 이제 그런 것도 설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진에서 한 8개월 살아보니까 뭐 지역에서 막 갇혀 있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 야 여기는 진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제 느낌에는 좀 이렇게 똘똘한 친구들 세네 명만 오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겠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환경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 지역, 이 강진이 좀 다른 지역과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텃세라 그럴까요? 그렇기보다는 이게 지역 소멸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내려오는 것 자체가 너무 환영이고 어떻게든지 이제 청년들이 내려와서 시도하는데 재원 받을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창업을 하게 되면 지원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청년들이 또 새롭게 도전하는 청년들이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 친구들 아주 뛰어난 친구들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좀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마련해서 일반 청년들이 이런 데서 좀 새로운 어떤 출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네네. 제조업 같은 경우 청년들도 창업을 할 때 보통 이제 그 뭐 연구직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요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저기 뭐 도심에 있거나 지역의 저 장소에 관계없이 이제 다 이제 되니까 그쪽에다 뭐 사무실 뭐 갖추고 거기서 또 실제로 영업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간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공간들이 지금 뭐 저기 농촌에는 많으니까 그런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오히려 좀 그 우리 덕영 센터장님 것처럼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야 내려와라 음, 내려와서 여기에 어떤 공간들이 좀 있고 그런 그 이 저 뭐 기반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음, 갖춰주게 하면 내려와서 거기서 주거 하면서 왜 서울에서 아파트값 월세값 이게 내고 뭐 여기서 직장 다녀봐야 자기 그 뭐 해봐야 수입 해봐야 진짜 그 주거비도 다 나가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굉장히 좀 그
유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 뭐 제조업 같은 거, 뭐 가내수업 조금 뭐 이런 작은 뭐 공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터가 있으면 거기서 와서 할 수 있고, 또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햇빛발전소 같은 경우에서 전력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체에서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아예 전력 이 햇빛발전소 같은 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또 영농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 젊은 사람들도 많이 또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거기 가서 또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일자리들이 하나씩 하나가 내려가면 연계된 일자리들이 계속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너무 인프라가 좋다. 왜? 지금은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아니라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국 방방곡곡에 오죽하면 뭐 네이버인가 어디가 제주도에 음, 센터를 거기 음, 가서 할 수 있듯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서 좀 그런 구상을 잘 하면 뭐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들어서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이제 이걸 사람들을 같이 모을 수 있느냐 하는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우선 음, 서울이나 수도권은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뭐 집도 사실 별로 없지만 뭐 없고 하지만 뭐 노후도 문제가 되죠. 근데 시골로 가고 싶어도 가서 뭐 좀 싼 땅으로 가서 뭐 집을 조그맣게 짓고 노후를 보내려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가면 무슨 건강 문제 뭐 이런 것도 음, 있고 그러니까 제가 선뜻 여기서 벗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것만 갖춰지면 저도 당장 맞습니다. 내려가겠어요. 맞습니다. 예, 저는 지금 최정 교수님이랑 그 아이디어가 진짜 거의 생각이 너무 일치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처음에 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창업 컨설팅이든지 음, 현장에서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플랫폼화 돼야 되고 그렇죠. 그 내부적인 어떤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데, 모라비안 앵코가 그런 자원이 많은 거예요. 창업 어, 컨설팅이나 음, 브랜딩에서. 음, 그래서 그쪽이랑 그런 쪽을 설계하려고 하는 것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딱 저도 이제 최준 교수님 같은 분들의 그 니즈를 파악을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많은데 시골 생활을 하고 싶은데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은 건강 문제, 예, 그 다음에 또 저 나이대 사 분들은 또 자녀 교육 문제, 그렇죠. 이런 게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거 섣불리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지역에서, 제 고향이 홍천이거든요. 음, 홍천에서 농가주택을 또 알아봤어요. 이게 음,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농가주택 대출도 쉽지 않고, 홍차는 비싸대요. 홍천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건축값이 상당히 비싸요, 요즘에.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그래도 시골살이를 하고 싶어서 어느 지역을 싼 땅을 또 찾아서 갔더니 텃세도 있고, 또 힘들게 집을 지었는데 빚 져가지고, 그 그런데 또 이게 나중에 팔리지가 않잖아요. 맞아. 이 전원주택이. 이러니까 이게 골치가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착안해서, 예를 들어서 신형 커먼즈로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면 토지는 저희가 이제 음, 공동체 연구자산화 해서 결국에 출자조합원은 그 건축값의 일부만을 음, 출자하고, 그러면 수도권의 전세값도 안 나와요. 훨씬 적죠. 그렇죠. 그렇게 출자조합원도 있으면서 나중에 뭐 5년 있다가 뺄 수도 있고, 그러면 1년이든지 3개월이든지 저희가 마련한 숙소에서 살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음, 지역에 맞는 분이 있고, 음, 살아보니까 진짜 의료 시스템이나 아직은 아닌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맞아. 이런 시스템을 좀 강진에서 시작해서 전국화로 가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니즈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김정숙 기자님 말씀하신 뭐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청년이나 은퇴하신 분이나 너무 수요가 많아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을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네트워크화해서 내부 정보를 잘 갖추고, 어떻게 좀 퍼실리테이터를 잘 곳곳에 배치해서, 또 지역 정부랑 할 일도 많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혁신을 추구하는 지역 정부들은 당연히 그 사례를 따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자원은 진짜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죠, 저희. 근데 이게 아무래도 신현은행은 저희가 뭐 10,000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십시일반 처음에 시도하기가
그때도 사실 은행이라는 거는 너무 이제 큰 산이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상당한 준비가 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돌다리도 두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좀 섣불리 가진 않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되게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영감을 많이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커먼즈에 대한 이해가 정말 부족했는데 본업경제하고 진보화빈곤을 이렇게 제 스스로도 교차해서 읽으면서 전체 큰 틀에서 아,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를 또 재발견하고 또 토론 시간에도 첫 이제 커먼즈랑 협동조합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이해도가 상당히 좀 개진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기 저 김정숙 기자님도 계시지만 그 젊은 목회자들 있잖아요. 이 젊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또 마을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음, 지방으로 그 이제 뭐 수도권에서만 개척하고 뭐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어렵지만 어차피 뭐 수도권에도 어렵잖아요. 이 저 교회 개척. 그래서 차라리 아 내가 어느 한 동네에 선교하러 간다. 거기에서 가서 실제로 그분이 뭐 사역도 하지만 리더가 되는 거죠, 동네. 이제 어떤, 요즘에 뭐, 리장 하나 뽑더라도, 그, 요즘에 뭐, 이장들도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뭐,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이장 하나 뽑더라도 저 노인들밖에 없으니까 젊은 일할 사람들이 힘들대요, 뽑기가. 그러니까 차라리 그 젊은 사역자들이 내려가서 그 동네에서 그 뭐 이장도 하면서 동네 일도 보면서 교회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저기 동영 형제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그런 커먼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걸 좀 그 저기 왜 장신대나 총신대 신학대학 쪽에서 그런 걸 좀 그 뭐야 해가지고 좀 뭐 학과를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좀 이렇게 필요한 얘기 예,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연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네네. 그렇지 않아도 최준규 선생님도 아마 참여하셨던 작년부터 그 예. 사회적 경제 예, 세미나가 예, 예, 사실 맞아. 예, 그런 어떤 좋은 사례들을 예, 같이 예, 보면서 좀 선도적인 세미나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예. 사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이 되게 영감 어린 나눔들이 많았는데 사실 커먼즈 관점에서 보면 초대교회가 사실 커먼즈잖아요. 그렇죠. 커먼즈로 보면. 음,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역자들이 예, 좀 아예 혁신적인 블루오션 지역을 예, 이런 지역으로 잡고 예. 지역에 근데 이제 선교적인 어떤 열정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커먼즈에 대한 학습과 이해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그러니까요. 무기도 있어야 되고 예, 사회복지사라든지 예, 왜냐하면 돌봄의 필요는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들을 좀 매뉴얼화해서 진짜 그 선교 어디죠? 그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그런 과를 마련해서 진짜 교회는 소멸되지만 그런 쪽으로 좀 그러니까. 예, 가는 게 진짜 성경인 것 예, 같고 저희가 희년 커먼즈에서 구상하는 그 퍼실리테이터를 청년 빌더로 잡고 있는데 예, 사실 그런 분들이 오셔야죠. 그런 분들이 진정한 선교적 마인드를 예. 가지고 헌신하는데 또 그분들이 또 이제 또 이런 커먼즈에서 운영 수익도 나오고 정부 또 지원도 받고 이러면 저는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려운 임대료 내면서 개척하지 말고 아, 그러니까. 그거 망하는 길인데. 예. 작업자족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처음에 시골 가면 뭐 거기서 저 단비교회 나 우리 저 정목사님 보니까 무슨 네. 작업자족을 하면서 그 교회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우리 김정수 기자님이 좀 그 아, 신대 신학대 그러니까요. 이쪽에 좀 그렇게 좀 많이 해서 그 과를 하나 만들어서 차라리 어, 뭐 대학원에서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네요. 그 근데 실제로 사실 얘기, 예, 네, 말씀하시죠. 네. 마을 목회라는 이름하에 목사님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아주 지금 많아진 건 아니지만 이미 한 상당 기간 전부터 마을 목회를 잘 하고 계세요. 아, 도농 간에 이제 도농 교류도 많이 하시고, 예, 음. 가능한.
근데 그거를 학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공화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교육 과정 중에, 신학 교육 과정 중에 그거를 중점으로 이렇게 다루는 그런 파트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음. 그래서 제 생각이 난 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마을 목회에서 좀 최정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수준으로 가려면 어떤 지역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하고 커먼즈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창업이나 브랜딩에 대한 어떤 이해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희년학기가 그런 매뉴얼을 좀 구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안에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법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그럼 지역의 필요가 뭔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목회적인 어떤 그 준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나 뭐, 뭐 이런 구체적인 준비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 사실 마을 목회를 했을 때 목양들로부터 일반적인 목회에서 얻는 수익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전문의 선교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야지 사실 진정한 의미의 마을 목회가 가능한 것 같은데 신형 커먼즈가 사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까지 좀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향후에 이런 것들이 교회에 전파될 수 있게 이제 준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에서 못하면 이제 우리 그 신년원께서도 이런 커리큘럼을 네, 그렇죠. 해가지고 저 맞습니다. 사역자들 막 이제 그 파송되는 사역자들을 아예 네, 뭐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어떻게 가서 접근해야 될지 그 구성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뭐 3개월, 3개월, 4개월, 4개월 계속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만들면 좋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참, 예, 성공의 평신도 대학이 있죠. 네, 네, 음, 예, 그리고 장신대에도 평신도 대학원이 있거든요. 네, 네, 총신대 쪽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평신도들을 많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문의 사역자들을 많이 양성해서 음,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러니까 평신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음, 그런 거 중점적으로 다뤄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또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사실 저희가 희년은행 출발할 때도 그런 상상도 했었거든요. 그 지금 모라비안 앵코의 이제 희년학교 멤버들 가운데에는 희년은행 출발할 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저신용자들에게 무이자 대출이 근본적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의 어떤 산소호흡기 정도 달아드리고 재무 상담해드리는 수준인데 근본적으로는 이분들의 어떤 소득이 좀 개선돼야 되고 예를 들면 이제 구체적인 또 창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도전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창업 컨설팅 내지는 커리큘럼을 병행해서 희년은행이 좀 그런 것까지 처음에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런 수준까지는 사실 어려웠고, 그런 제안을 했던 아이디어를 줬던 분이 지금 희년 커먼즈를 같이 설계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브랜딩이나 창업 전문가니까 지역에서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설계도가 있는 분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는 분이어서 근데 그분이랑 희년 커먼즈를 얘기하면서 이제 당연히 희년 커먼즈에서는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지역에 내려오실 분들은 그걸 해야 될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행하고 실험하고 이게 누적되면 될수록 최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커리큘럼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걸 강화하면 나중에 이제 그런 것의 필요가 사회적으로 확인되니까 이제 선교적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런 쪽에서도 이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진에 내려와서 보니까 그 정부의 자원을 받아서 설치된 좋은 시설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숙소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포럼이나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플러스 공유 주방도 있고,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 근데 이제 이걸 이용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군에서도 막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 놨지만, 그 다음에 공유 오피스도 있어서, 아까 최종 선생님도 말씀했지만, 진짜 창업을 하면 거의 무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실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수도권에서 하는 것은 사실 비용이 너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좋은 사례가 나오면 충분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16일 날, 네네. 또 그때 카톡으로 보내주신 거, 네네. 강사부터 시작한 한국형 CIT 실험? 네. 이거 또 이렇게 줌으로 또 음. 강의를 하시는 거죠. 설명도 있고. 강의란 설명이죠. 강의는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설명. 전반적인 CLT의 개념부터 해서 그다음에 강진 네, CLT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고 어떻게 첫 삽을 뜨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모라비안 앵코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브랜딩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일본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을 좀 찾아보는 시간도 있고 전반적인 걸 음, 다 다루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음, 사실 선생님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그날 다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여러 음, 가지 비슷한 겹치는 게 많습니다. 음. 저도 이달 18일 날 경북 상주로 이사를 하거든요. 청주로요. 아니, 아, 상주, 상주. 상주, 상주에. 네, 경상북도 상주. 네네. 글로 이전을 하는데, 음, 여기 이런 것도 설명이 많이 듣고, 거기에다 네.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 들어요. 아주로 이주하시는 거예요? 예, 뭐,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은, 예, 가는 아, 걸로. 그러면 기자 활동은 좀 중단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도 아, 기사거리가 있으면 쓰죠. 아, 저희는 글로벌 그렇군. 선교 방송단이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다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아유, 너무 응원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지역 생활이 저는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서울 토박이에요. 아, 예, 근데, 그럼 엄청난 도전이신데. 예, 이렇게 사대문 안에 늘 살다가, 네. 저도 집값 때문에, 아, 이제 30대부터, 거진 외곽으로, 이게 수도권이긴 하지만 외곽으로 많이 나가서 살았거든요. 음. 근데 시골에서 사는 것도 처음이네요. 아, 지방에서. 거기도 인구 소멸 도시예요, 상주도.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 예, 지방 군 중에 인구 소멸 안 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진짜. 예. 그 특이한 지역 시이긴 빼고는. 한데, 예. 네, 상주시이긴 한데, 네. 10만이 안 돼요, 아, 인구가. 상주시구나. 예. 음, 그래서 다시 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대로 가다가는. 네, 네. 아, 그래도 오늘 좀 두 분 이야기하는데 너무 영감을 많이 얻어서 제가 큰 힘을 얻습니다. 네, 성현아 선생님도 잠깐 켜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열심히 다 듣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도 네, 말씀 제가 나눠주세요. 퇴근하고 앞에 한 시간 아무래도 집안일을 좀 정리하고 아, 네. 들어야 하면서 근데 다 듣고 있었는데 제가 말할 수 있는 주제도 너무 협소하고 말씀하시는 타이밍에 제가 어느 순간에 끼어야 될지 몰라서 타이밍을 놓치고 놓치다가 마지막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힘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네네. 아, 저는 어, 모르겠어요. 제가 요런 책 모임을 이제 제가 책 모임을 신청할 때 기준은 제가 읽으려고 사놨는데, 제 음, 혼자 도저히 못 읽는 책. 근데 그걸 누군가가 책 모임을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하는 편이에요. 어, 사실 뭐 직장 생활하고 하면 너무 피곤한데, 제가 뭐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 의 길을 열어두는 이유는 이게 자꾸 여기에서 듣지 않으면은 제가 정말 너무 쉽게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제 위치에서 그냥 제 입장에서 얘기해 보자면, 저는 뭐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관심이 좀 많고, 음, 그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희년 함기까지 제가 흘러왔는데, 어, 요즘에 제 주변 사람들이 모이면 너무 주식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주제로부터 멀리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체감을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 이게 너무 옳은 가치고 너무 음, 당연한 가치이기 때문에 너무 좋지만 실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먼 얘기인 거예요. 제가 이 독서 모임에 대해서 제 지인들에게 또 나눔을 하면서 너무 좋으신 분들이다. 목사님도 있고 지난주에는 누구도 오셨고 누구도 오셨는데 다들 집이 없으셔.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우리는 집이 없지? 이렇게 살면 왜 집이 없어야 하지? 그런데 집이 있는 자들은 또 여윳돈을 가지고 또 다시 주식을 투자해요. 주식으로 번 돈은 다시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기후위기나 뭐 기독교의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감을 하지만 사실 자기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기독교인도 너무나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제 마음이 주식이 없어요. 아,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자꾸 드는 거예요. 음, 아,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아, 내가 희년함께, 아, 내가 기기연하고 같이, 뭐,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책모임을 하면서, 아, 이딴 생각을 하다니라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동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근데 사람들은 왜 저희 지난번에 읽었던 제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람들은 자본주의, 지구의 미래, 지구의 종말은 상상을 잘한대요. 아, AI와 관련해서, 기후위기 관련해서 이제 지구는 끝날 것이다. 그래서 상상은 하는데요. 자본주의의 종말은 상상 못 한대요. 어떻게 그게 끝이 나? 음, 자본주의 종말을 상상하기 훨씬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음, 근데 이 책에도 이번에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자본주의에 정말 절어 사는지. 저 이런 비슷한 얘기 되게 많이 해봤어요. 지금 대학원 다닐 때는 능력주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근데 능력주의가 아니면 뭐 또 되는 게 있어? 사람들은 그 너머에 무언가 있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 너머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너머는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 거를 부지하면서 보존하면서 사는 걸 내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기는 것. 그러다가 기회 되면 조금 좋은 일에 뭐 약간의 기부 정도 그걸로 이렇게 자기 위안을 삼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아울러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로 통합이 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그다음에 민주시민으로 사는 것과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으로 사는 것과 이렇게 자본주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통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더라도 나는 계속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상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해요. 네. 저는 뭐 그냥 하면서 제가 정말 밀리지 않고 책을 열심히 읽고, 제 특징이에요. 성실함. 절대로 책을 놓치지 않. 그것 때문에 제가 책 모임을 하는 거기도 하고, 저 책을 꾸준히 읽어 나가면서 약간 경제를 원래 관심이 있었지만, 이렇게 넓게 보는 시각을 제가 가지게 된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의의예요. 저는 뭐 강진의 사례도 모르고, 아직은 뭐 지방에 내려가서 직장이 아직 여기 있으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고, 저한테는 좀 어려운 이야기고, 제 주변에는 커먼즈를 제가 굉장히 강조하긴 하지만 제가 커먼즈를 실행하거나 아니면 참여할 만한 지금의 여력은 없고, 늘 이제 쫓기면서 사니까요. 그렇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듣는 것만으로 좋아하는 게 저의 한계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좀 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가능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좋은 사례는 나눠드릴 수가 없고, 좋은 이야기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냥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도움이 되고요. 전 소름이 돋을 정도로 특히 오늘이랑 어제가 되게 특별한 날이잖아요. 7천 돌파하고 지금 뭐 8천까지 가는데 성현아 선생님 주변 또 아무래도 중산층 그다음에 얼마나 이게 파급력이 있으면 제 주변도 주식 얘기를 저도 솔직히 야 주식 투자하면 좋겠는걸?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니
엄청난 거죠. 엄청난 영향력이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까지 생각이 드냐면 어떤 우리 한국 사회 큰 축의 이동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엄청난 격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길이 막 벌어지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기회도 있고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실제로 밀착 포럼 때 그 시장을 면밀히 보시는 그 부동산 전문가가 실제로 삼성 그 반도체 주가가 엄청 뛰었잖아요. 하이닉스랑.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뭐 10억 이렇게 몰빵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초기부터. 그럼 엄청난 막대한 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 빠져가지고 역시 그래도 강남 아파트지. 이 투자한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머니무브라고 해서 저희 희년함께는 근본적으로 지대 투자 가치보다는 자본, 실제로 주식 투자가 활성화되는 게 낫다라고 보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지대 독점 구조가 해체되지 않은 상황에서 되게 위험한 상황. 이 돈이 갑자기 부동산으로 쏠릴 수도 있는 거고, 제대로 개혁이 안 되면. 아까 최정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5국 3특이란 건 너무 불안정한 체제고 사실. 그래서 되게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희년함께는. 그래서 이런 성현아 선생님 같은 기독 시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건데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근데 현실의 일부분을 다 포착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성현아 선생님 같은 분도 너무 이제 피곤하고 지치지만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듯이 한 번은 강진 커먼즈 와서 1년에 한 번은 자고 가는 거예요.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책 본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사례를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냥 그 정도죠. 그냥 한 번 와서 1년에 한두 번 와서 여기 있는 사람하고 교제도 좀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창구를 희인함께는 적극적으로 지금 상상하고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성일아 선생님 같은 분이 희망이죠. 그리고 저는 주식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맛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그런 분들이 성현 선생님 영향을 받고 돈옥경제학도 보면서 그래, 이왕 투자하는 거 좀 재생 마인드가 있는 기업에 투자도 좀 하고 대신에 지대독점 구조에 내가 다시 편입하진 않겠다. 이 돈 가지고 다시 강남 아파트를 투자하지는 않은 정도만 해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진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흐름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상상하고 도전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작지만 최정규 선생님의 어떤 말씀처럼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우리 한 사람의 힘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그 작은 부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제가 별로 직업을 밝히는 걸 별로, 이런 모임에서는 너무 뭔가 이렇게 스테레오타입이 있기 때문에 밝히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저는 현재 학교에 있거든요. 아이들과 만나는 아, 네네. 가족. 네네. 근데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인데요. 그 2015, 7년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을 경쟁과 자유라고 정확하게 못을 박았었어요. 네네. 제가 그걸 가르치면서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사실. 음, 근데 우리 경제를 어떻게 자유와 경쟁으로 보는가? 그 경쟁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막 얘들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 괴로워서 저는 거기에다 우리 경제가 자유와 경쟁의 영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혼자서 이제 다시 재구성을 해서 가르쳤죠. 음, 다행히 이번에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경쟁과 자유의 용어가 빠졌어요. 음, 완전히. 음, 그리고 산업화의 문제점을 좀 더 부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음,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였어요. 음, 이런 거 바꾸는 게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이 주류 경제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교수들이 잡고 있으면 절대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바꿔내거든요. 근데 결국은 목소리가 계속 두드리면은 바뀌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음, 지금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요. 현실적으로 저도 그 마음과 이런 것들은 이제 커먼즈나 이런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은 내가 아침에 눈 뜨고 맞부딪히는 현실은 이게
이미 그 자본주의라는 틀 자체가 모든 걸 다 이렇게 딱 감싸 안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매일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각은 그 이제 우리가 이쪽에 사회적 문제로 이쪽 공동체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고민 속에 살고 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왜 이런 쪽에 저도 이제 사업을 조그맣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제가 마음을 기울였냐면 물론 신앙도 신앙이지만 그게 된 게 제가 우연치 않게 저기 우리 덕영센터장님하고도 작년에 담비교회도 가봤고 그다음에 또 홍천이나 또 인수마을이나 이런 오늘 공동체나 이 공동체를 제가 가봤어요. 같이 이제 또 탐방 기회가 또 생태학교를 하다 보니까 저도 기후 위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까 기기현 말씀하셨지만 저도 기기현 멤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태학교를 가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공동체를 많이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습과 그 젊은 친구들이나 또 그다음에 또 그 같이 한 40여 가구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공동체에 그런 걸 이제 눈으로 보게 되니까 가능하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그러면 뭔가 저 사람들도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이제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제 나이가 제일 많은 축에 들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후배들한테 우리 교회 후배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과정들을 좀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사실 제가 요즘 신앙생활에 가장 중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서 젊은 친구들 같이 모임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사회에서 이 현재 이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퍼날라가지고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거든요. 제가 뭐 교회에서 따로 뭐 지금 이제 이 나이 들어가지고 할 역할보다는 그런 거를 우리 이제 후배 성도들한테 그 이제 교우들한테 그런 걸 소개해주고 자기 연결시켜주고 하는 역할을 좀 해보려고 뭐 제가 직접 이제 행동을 하면서 뭐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제 후배 교우들한테 이걸 연결시켜 줄 거 아니 역할을 지금 해보려고 지금 예,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으면서 이제 정보도 있으면 정보를 또 우리 카톡방에다 갖다가 날르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또 많이 물어봐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거기 가셨더니 어떠냐고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주면 또 자기도 다음번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연결 시켜주고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죠. 예, 제가 홍천에 가서 느꼈던 건 우리 선생님이시니까 거기 그 선생님들이 6분인가 아예 그 홍천으로 자기가 그 강원도 그 교육청에다 얘기해가지고 나 그쪽 학교로 가겠다고 내가지고 아예 걸로 뭐 6분인가 오셨더라고요. 그 이제 초등학교 그래서 한 동네 저쪽에 가서 그냥 뭐 이제 그 동네를 이루면서 거기서 애들도 가르치고 또 방과 후에 또 따로 이제 공동체에서 뭐 역할도 하시고 그 학교에 거기서 근무하시고 또 이렇게 근무처를 아예 글로 옮기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사례를 저는 봤어요. 근데 아직 요원하죠. 이게 지금 그 주식 뭐 이런 거 당장 지금 옆에 누가 얘기하면 사람이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뭐야 지금 이런 그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근데 문제가 지금 주식 제가 몇분 전에 얘기 들어봤는데 요번에 엄청나게 그 하이닉스하고 했잖아요.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거 수익 난 거를 어디다가 박아놓냐면, 야, 이거 주식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이번에 해가지고, 저기 뭐야, 부동산에다 역으로 또 이걸, 저장해 놓는다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참 우려가 되긴 돼요. 예, 그런 분들. 네, 너무 현실적인 우리 삶의 이야기도 나눠주셔서 또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돈업경제학은 책이 굉장히 재밌어서 저는 네네. 그거 아껴서 읽는 편이에요. 어, 자, 지분보와 빈곤은요, 그분 말투가 어떤 건지 알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말투를 쓰시는 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무슨 문장인지 모르게 모호하게 자꾸 말씀하시는 건가 하는 어, 생각이 그 들더라고요. 번역하신 김은상 교수님의 문체도 섞여 있어서 그걸 좀 감안하셔야 아, 그렇습니다. 돼요. 네.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누구 말투인가? 왜 그리고 자꾸, 사실 우리나라도 150년 전 한글은 우리가 읽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 짐버어 빈곤 원문도 사실 거의 옛날 영어고 그런 문제가 또 많이 느끼시다 보니까 진보와 빈곤을 또 다른 분이 번역한 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진보와 빈곤의 정치 경제학적 이해도가 없는 분이긴 한데 장점은 좀 더 문장이 친화적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읽어보셔도 되는데 아무튼 제가 강조했지만 동학 농민운동 일어날 때 쓰여진 글이라는 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책에서 그래도, 저는 이 책을 그래서 경제학 책이라고 읽지 않고 사실은 철학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읽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철학을 바탕으로 현실화한 것이 지금 돈업경제학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음, 하면서 읽고 있거든요. 맞, 그리고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낸 것이 노동의 가치와 음, 토지의 공유 가치. 음. 요 두 가지만 제가 다른 말을 다 이해하기 어려워도 요 두 가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다.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맞는지. 네, 맞습니다. 토지 가치가 공유돼야지 노동의 존엄성이 지켜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정확히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가 남았는데, 특히 마지막 주에 진보와 빈곤이 양이 조금 많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거보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인류학 책이에요. 거의 그 부분은. 그래서 정말 인문학적 가치도 되게 높기 때문에 재밌게 읽으시고, 진짜 돈업경제학은 현실의 다양한 사례들부터 해서 아주 깊이 있는 현대 주류 경제의 근간까지 다 분석하니까 아, 정말 뛰어난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세계적으로 호응이 있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예, 오늘 좀 평소보다 적은 인원이 모였음에도 너무 풍성하게 나눠주셔서 너무 꽉 찬 느낌의 모임이었고요. 좋은 영감 있는 말씀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딱 한 주 남았는데요. 우리 한 주 동안 깊이 사유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정말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신 것이 정말 후회되지 않는 좋은 기억이 되시기를 정말 기원드리고 저도 마지막까지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최선의 컨텐츠로 준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하셨고요. 평안한 밤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네. 내일요, 제가 개인톡으로 네네. 지금 강진 설명회 기사 때문에 아, 예, 네네. 자료 요청 좀 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